예,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번 독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연의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고민하게 될 인간다움 또는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주제가 중요하게 됐냐면, 특히 가까운 미래에 중요하게 됐냐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인간 같은 기계가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점점 기계화 되어가는 면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방향성 때문에 그 가까운 미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아 정체성 그리고 인간다움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과거에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20에서 30만 년 전에 등장했고, 7만 년 전부터 불을 이용했고, 또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 되고, 이성을 가진 동물로서 다른 동물과 현격하게 차이를 크게 드러냈고, 또 경작을 하면서 모여 살고 사회를 이루고, 또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생기면서 법과 제도가 생기고 하면서 인간이 그동안 굉장히 큰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물론 산업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기술의 변화, 큰 변화를 겪어왔는데 지금 또 맞이하는 변화라는 것은 또 상상할 수 없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하나의 그 꼬리를 갖고 있다가 동물의 위에선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붙여왔는데, 지금은 아주 또 색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과연 인간다움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무엇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자신이 내가 나임을 무엇으로 기준 삼아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라는 것. 근데 사실 아는 분의 아이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나는 왜 나야? 라고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7살, 6살짜리 아이가. 근데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자신인 걸 어떻게 알죠? 몸이 나. 근데 몸은 선생님 20년 전 몸과 지금 몸을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사실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변하는데요.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변화한답니다. 근데 주로 혈액 세포가 변화하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변하지 않는 세포가 2개 있더라고요. 뇌세포하고 눈동자, 수정체, 요거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혈액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몸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고대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계속 강은 흐르니까 같은 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몸도 계속적으로 세포가 변화하고 있다라면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와 큰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제 몸에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전 저죠. 자, 팔, 다리 좋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어지면 결정적으로 내가 나라고 할 수 없을까라는 혹시 그런 부분 있으십니까? 자, 심장도 인공 심장을 넣을 수도 있고, 심장을 교체할 수도 있고, 또 간 이식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 선생님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 이것만큼은 나임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을 거다 또는 없다도 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요. 선생님들 요즘 SF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중국에서 하얼빈 대학에서 중국의 한 박사가 원숭이의 뇌와 다른 뇌만 그리고 다른 몸을 연결했대요. 연결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안 돼서 이제 몸이 마비된 상태로는 연결이 됐고 혈액은 공급이 됐대요. 그래서 원숭이 뇌와 다른 몸과의 연결은 성공했고요. 그들이 나 조만간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들의 뇌와 다른 사람의 몸, 그리고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의 몸과 다른 사람의 뇌, 어떤 거를 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몸이 바뀌더라도 남녀라든가 뭐 몸의 상태가 바뀌더라도 내 뇌가 있는 것이 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신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뇌도 실은 앞으로 미래에는 줄기세포로 세포를 바꾼다거나 기억을 완전히 이식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SF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SF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해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SF를 통해서 다양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흥미를 끄는 SF들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망과 컴퓨터를 연계하는 칩이 있어서 뇌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포착하는 그런 기계. 그럼 그 기계를 나라고 볼지 두뇌의 데이터 및 감각 내용을 기계로 다운로드해서 나의 신체 기능이 정지해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사실 이게 SF 작가들뿐만 아니라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몸이 복제돼요. 거기다가 기억까지 주입할 수 있다면 그건 나인가 아닌가. 또는 나의 몸에 전혀 다른 기억이 주입된다면 그때는 나인가 아닌가. 이전의 기억을 모두 다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했다면 그때 그것은 나인가 아닌가. 또는 나의 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다른 몸으로 되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사고로 뇌가 안전하고 나머지 몸을 전혀 쓸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내 뇌를 다른 사람 몸에 또는 다른 것에 이식할 수 있어서 몸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몸을 깨어났더니 가지고 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SF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 이름도 드렸고요. 제가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물음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몸도 기억도 동일한데 두 개면 복제됐어요. 이거는 나일까 다른 사람일까? 각자는 다 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집의 공간에는 한 사람만 필요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딸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나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또 문제가 되고요. 뇌는 그대로이고 몸을 계속 바꿀 수 있다면 같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거 이제 연결되고요. 또 뇌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 그 컴퓨터가 나일까 아닐까. 이런 물음들을 받는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토탈 리콜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기억을 완전히 바꾼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해서 바꾼 건 아니고요. 어떤 독재자 밑에서 비밀 요원으로 있다가 사실 이 작품도 필립 딕이라는 사람이 쓴 문학 SF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990년도에 한번 만들었고요. 그거를 2012년에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토탈 리콜인데요. 이 사람이 독재자의 비밀 요원이었는데 비밀 작업을 하다가 저항군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저항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연인이 되면서 이제 독재자에 저항하려 하자 이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광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꿈을 꾸는데 낯선 여자와 계속 뭔가 도망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미래 시대에 어떤 서비스 회사가 기억을 주입해서 그 기억에 이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리콜이라는 회사에 이제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서비스 업체는 가면 내가 뭐 우주인으로서의 경험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라든가 가상적인 환경을 완전히 제공해 주는 거죠. 거기서 뭔가 내가 스파이 역할로 한번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하고 오락삼아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이 퀘이드라는 이름이었는데 퀘이드가 아니라 홀로그램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넌 하우저야. 너는 독재자의 비밀 요원이었다가 기억이 모두 다 바뀌어진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몸은 같아요. 몸은 같은데 기억이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그건 SF는 아니고 SF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시련의 상처를 겪고 나서 그 연인과의 기억만 빼주세요 하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부분적으로 이건 빼주세요. 또는 이런 기억 넣어주세요. 또는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게 영어에 대한 모든 걸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지금 가능해 보이거든요. 몇십 년 안에. 영어 모듈, 수학 모듈 칩만 넣으면 그 칩 안에서 내 것이냐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닉 보스톰이라는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학자의 얘기 그리고 SF의 상황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몸은 똑같아요. 네, 역할도 굉장히 다르죠. 비밀 요원이었다가 저항군에 합세한 사람과 지금은 광부로서의 그냥 삶을 사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 기억이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있는데요. 나중에 독재자한테 잡혀서 이 사람의 기억 모두를 또 이전으로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강력하게 거부하고 나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 못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나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술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억상실증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불완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근데 또 사실 기억이라는 건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기술적 영향을 받지 않고라도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억이 사실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좋게 또 더 나쁘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불완전함을 고려한다면 과연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기도 하죠. 몸은 같아요. 이런 작품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거는 여섯 번째 날이라는 역시 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여섯 번째 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슨 사고가 일어나요. 악당의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완벽하게 복제한 다음에 원본을 죽여야 되는데 원본을 죽이지 않은 상황에 두 사람이 아담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혼란을 겪는 문제입니다. 몸도 똑같고 기억도 똑같아요. 근데 이 기억이 가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자기가 숨겨둔 어떤 물건 같은 것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아무에게 말하지 않은 그래서 그 기억은 완벽하게 기억했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람이 왜 내 집에 갔는데 내 와이프와 다른 사람이 있지? 근데 나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외모를 가진 저 사람이 있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분투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복제본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이렇게 본다면 몸도 복제되어 있고 기억도 복제된 상황에서 과연 각자가 다 자기 힘을 주장할 텐데 그때 무엇이 진짜 자기일까? 그냥 미래의 얘기겠지만 SF는 그렇게 미래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거는 일본 만화를 총몽이라는 만화, 아주 인기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작품도 그렇고 세 번째 작품도 미래 사회는 엄격한 그
아주 기술을 다 누리는 상위 계층의 사회와 그렇지 못한 밑바닥 사회를 좀 대비합니다. 사실 이제 고도로 기술이 발달할 텐데 이 기술을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선택받은 사람, 권력자, 돈이 있는 사람만 누릴 것인가라는 이제 물음이 났는데요. 이제 두 작품은 배경이 다 권력자들이 누리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얘기인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어떤 박사가 뇌가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줘요. 그래서 몸은 다 사이보그예요. 그리고 또 큰 사고를 겪어서 저 몸이 망가지면 또 다른 몸을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뇌는 동일하고 몸이 계속 기계로 바뀌는 사이보그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 얘기가 너무 허황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트랜센덴스 작품인데, 이 사람은 원숭이의 모든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거에 성공한 박사가 이런 기술에 반대하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 전에 부인 역시 같은 박사가 그의 모든 뇌 정보를, 원숭이의 뇌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했듯이 이 남편의 정보를 모두 다운로드해서 이제 기계로서 루일이라는 박사랑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사건은 그때부터 또 벌어지죠. 근데 요 뇌를 기계에 다운로드해서 영생을 누릴 거다라고 고문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 카즈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허황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학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언맨의 얘기를 보여드린 거고, 아까 손 보여준 사람이 영국의 공학자예요. 케빈 워릭 부부인데요. 1998년도, 꽤 전이죠. 그때 이미 자기 팔에 칩을 이식해요. 그리고 영국에 있지만 미국으로 출장 갔을 때 자기 로봇팔을 원격 조종해서 연구실에 있는 뭔가를 작업하기도 하고, 또 자기만이 아니라 부인에게도 팔에 칩을 이식해서 떨어져 있을 때 부인과 교감하고 느끼고 터치하는 것을 누렸어요. 그게 98년도예요. 와,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최초의 사이보그,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기가 스스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림에 있었던 요 사람, 휴 박사인데요. 발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MIT 휴 허는 18세에 다리를 잃었는데 신경계와 연결된 로봇 다리, 그냥 의족 수준이 아닌 거죠. 내 뇌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도 역시 기계와 연결이 되고 있죠. 사실 기계와의 연결은 뭐 심장박동, 인공심장박동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어쩌면 도구를 사용했을 때부터 기계와의 연결을 예고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지구 환경을 봐라, 너무 지금 힘들다. 결국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몸을 바꿔야 된다. 이 정도로 호흡량을 많이 가져서는 화성에 살기 힘들고, 뭐 열, 압력 이런 것들 고려해서 우리가 지구가 망가졌을 때 다른 행성으로 갔을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AI가 계속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요. 인간지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시점을 아까 레이 카즈와일은 2042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42년쯤 되면 그냥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책 제목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으로 썼는데요. 그러한 특이점, 아주 특이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아주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는 특이점의 시대에 그거를 42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AI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한테도 칩을 넣어서 뭐든지 다 계산 빠르게 하고 더 강하고 더 좋은 판단을 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합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기술은 무언가를 위한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기술은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변신이잖아요. 손에 기계적인 로봇 팔을 달고 아이언맨처럼 완전히 뭐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나 자신의 변신을 이뤘는데, 그럼 그 변신된 나는 나인가 인간인가? 인간인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일부는 인간이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인간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묻겠죠. 나의 뇌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넣었어요. 정보를 넣었고 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기계는 그 사람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신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물어보기 전에 이제 그 점에서 카프카의 변신이 떠올랐어요. 이 어느 날 눈 떴는데 갑자기 벌레로 변해 있잖아요. 카프카의 작품 속에서. 그때 이 벌레는 그레고르인가, 그레고르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과연 그레고르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될까? 카프카가 이제 그린 거죠. 자기 모습의 벌레를 넣어서. 철학에서 자아 문제 나눌 때는 이제 데카르트 얘기 나오고요. 휴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데카르트는 나를 나로 알 수 있는 거는 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데카르트는 나의 동일성을 지켜주는 거는 몸이 아니에요. 뇌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이 사람은 모든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제거하는 방법론적 회의론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철학의 제일 원리를 남기고자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제거해보자 라는 작정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감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 경험들을 다 제거하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혹시 생생한 꿈 꿔보셨어요? 생생한 꿈 꿨을 때는 그 꿈 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걸 의식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꿈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요. 감각적 경험은 늘 불완전하죠. 보여지는 이 사물도 내가 눈 상태에 따라서 어떤 조명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감각 경험도 다 배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심지어 산수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것들도 다 거부하는데요.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것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데카르트가 이걸 의심한다는 거는 놀라운 게, 우리 X좌표, Y좌표 아시잖아요. 이게 데카르트 좌표예요. 데카르트가 만든 거고, 이 사람은 과학에도 탁월하고 또 광학, 광학, 그리고 생체 실험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과학자가 이런 물리적인 법칙도 부정하고 수학도 부정해요. 근데 1 더하기 1이 2일 가능성을 어떻게 부정하냐면, 사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데 매번 악마가 나한테 들어와서 2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개입해서 나에게 잘못된 수학적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그것도 의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나면 남은 게 뭘까요? 그러고도 의심할 수 없는 건 뭐가 남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임을 당할지라도, 악마한테 속임을 당할지라도 속임을 당하면서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이때 생각한다는 건 뇌의 작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뇌와도 전혀 상관없이 영혼 자체, 생각하는 의식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한테 자아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계화 됐어요. 사이보그화 됐어요. 내 몸의 대부분이 다 기계라고 해도 이때 의식하는 내가 나로서 의식하는 나는 나인 거예요. 아무리 사이보그로 변해도 의식의 존재로서의 나는 남아요. 반면 그 이후에 나온 데이비드 휴먼 경험론자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경험되는 것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아라는 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자아라는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념과 인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레고르가 벌레를 만났을 때 벌레로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도 약간 상한 걸 좋아하게 되고요. 일단은 자기의 경험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리로 걷는 벌레로서 취향,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자기가 소리를 내도 벌레의 소리가 나거든요. 이랬을 때는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최소한 두 다리로 걷는 인간 그레고르하고는 다른 존재로 경험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변신하는데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이보그화되고 기계화된다면 그때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나가 아니라 계속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좀 드렸습니다. 이제 철학적 전통에서 본다면 이제 데카르트는 합리론이고요. 휴은 경험론인데 합리론에서 중요한 거는 의식의 주체가 중시되고 경험론에서는 의식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합리론에서는 자아 독립성이 유지되고 경험론에서는 애초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험만 있을 뿐이고 이전에 그 그레고르라고 존재하는 자와는 동일인일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는 그런 철학적 배경을 좀 잠시 소개해드렸어요. 기술은 이전과 다른 인간을 만들 거라는 거는 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경쟁해야 될 AI와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AI보다 좀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을 AI가 다 해준다면 그래서 노예 기계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탁월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거운 걸 들 필요도 없고 어려운 거 계산 안 해도 되고 영화 중에 월-E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려운 일들은 다 기계나 자동화돼 있고 인간은 그냥 게임만 하고 노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하는 일보다 AI가 하는 일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나를 쓸 필요도 없고 사회가 나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삶을 어떻게 살지?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잉여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문제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또 오래전에 나온 건데 여기 이 가타카라는 영화에는 가타카는 회사 이름이에요. 화성으로 가는 회사 이름인데요. 주인공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예요. 가운데 있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사랑해서 자연적으로 낳는 아이보다는 병원에 가서 정자, 난자를 수정한 다음에 얘가 심장병 질환이 있어요. 요거 빼고요. 저거 빼고요. 머리 색깔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은 아이고요. 남들은 무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꿈은 화성에 가는 거거든요. 가타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 회사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 회사의 청소부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브로커, 불법 브로커를 만나서 여기 주드로가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는데 사고로 이제 자기 신분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가타카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 영화는 앤드류 니콜이라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감독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연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이루는 꿈의 얘기예요. 의지가 얼마나 더 유전자보다 강한가를 보여줬지만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기술이 있을 때 능력 향상 기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선생님들이 과연 그것을 누릴 건지 아닌지 나의 자녀에게 나의 근시를 줄 건지 말 건지 나의 유전적 질병을 줄 건지 말 건지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능력 향상 기술 쓰고 싶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적 자연이 준 어떤 결함을 내가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할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호모 파베르라는 말은 베르그송이 만든 얘기인데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구가 단순히 우리의 편리함, 행복을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을 바꾼다는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죠.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1번을 지지하시는지 2번을 지지하는지 여쭤볼게요. 기술이 이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뭐 나의 아이 또 나의 몸, 를 변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런 기술은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심각하다, 위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새로운 인간을 기대한다. 인간에게 오히려 이상적인 모습이나 불변의 본성을 상정하지 않은 채 미래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우리 과거에 생각해봐라. 침팬지나 원숭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불을 사용하게 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됐듯이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 더 이상 인간으로서 불릴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확인해 보죠.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그 도구의 대상을 인간 자신으로 삼으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르렀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질 텐데, 자, 우리가 넷플릭스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뜰 때 내가 보던 거하고 비슷한 거 올려주고, 유튜브도 그렇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 결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취향의 문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 잘 두는 거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회사 들어가는데 나를 이 회사에 채용할지 말지를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가, 인사 담당 AI가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뭐 결혼 정보 회사가 지금도 있지만 지금 가타카 상황에서도 그 우마 셔먼이 남자 이다노코 좋아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주면서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냐 이거를 퍼센테이지 받아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결혼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내 결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나 내 결정이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AI의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물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도 우리 얼마나 많이 고민해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맞을까. 근데 어떤 AI에 넣으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금까지 스펙을 통틀어서 넌 이거 하면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걸 우리가 따를 수도 있죠. 어쩜 그게 효율적이고 우리의 그 많은 좌절을 피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판단을 아주 훌륭하게 내린다고 한다면, 그런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근데 이 위기로 의식하는 부분은 아마 인간의 자율성에 있어서는 그거에 위협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고통에 대한 얘기 또는 죽음에 대한 얘기도 연결해서 보고 싶은데, 우리는 점점점 덜 고통받고 또 죽음과 더 멀어지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고통을 배제하는 건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안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2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을 지지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의미는 자연이 만들어준 인간의 결함을 과학기술을 통해 개선하자는 운동이에요.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이제 우리가 지지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기존에 얼마나 인간적인지, 인간다움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반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긍정하는 입장은 뭐 예견 가능하듯이 이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때가 됐다. 지구 역사가 5억 년 됐고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등장했는데 이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신체는 진보하다. 기계와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심지어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경계도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거다. 아까 말했던 레스 커즈와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전지전능한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선생님들 중에 또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에 대한 도전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닉 보스트롬은 뭐 과거 인류가
자신이 처한 조건이나 외부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합리적 기술을 이용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금의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얼마든지 기술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긍정하는 입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빌 조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공학자인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테크놀로지 안으로 다운로드 될 때 아까 트랜센덴던스 영화 보여드렸잖아요. 뇌를 모두 다운로드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는 심지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그거 인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봇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인간적 존재는 아닐 것이고 로봇이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들의 자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 사실 휴머니즘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 더 이상 아니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건 인간이 아닌 건데 그래 거긴 동의하는데 우리의 인간성도 상실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빌 조이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주어진 문제만 해결하지 이 해결된 문제가 전체적 맥락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만 했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이 실제로 폭탄이 투하돼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그 작업에 자기가 쓰이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공학자이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중에 우리의 인간성 모두를 박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라고 표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요. 실제로 과학자들 자신들이 이건 안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2018년도 12월 중국의 한 생명과학자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수정란에 유전자 변형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아이를 낳게끔 했어요. 근데 쌍둥이가 실제로 나왔는데 한 명은 제대로 됐는데 한 명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걔는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좀 변형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이제 MIT와 독일 연구소 등 7개국의 18명의 과학자들이 2019년 3월 네이처지에 성명을 냈어요. 최소 앞으로 5년간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및 착상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감독할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인간의 출생 자체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가위. 이 가위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5년의 시간을 갖자. 5년의 시간을 갖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급속하게 어떤 제동 없이 마구마구 빠른 속도로 생명의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좀 생각해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그 쌍둥이들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상태도 좀 봐가면서 이 연구를 계속 지속할지 아닐지 생각해보자 라는 과학자들 내부에서의 이제 성명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물음들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생명과학 시대에 뭐 나노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과학, 이 인지과학, 이 여러 가지 과학들이 모여서 인간이 굉장히 다른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몸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도 될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과학자 얘기겠죠. 유전자 변형으로 최적화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이라든가 큰 상금을 두고 경기에서 겨룬다면 그건 공정한가? 이제 공정의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실 테고 그 복제인간에게는 인권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부분적 장기 복제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을 통째로 복제하는 상황에서의 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 것인가? 완벽한 신체 덕분에 고통을 모르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과연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은 우리가
괜찮은 인간인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인간인가? 이게 이제 또 저의 질문이었고요. 또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극단적인 어떤 계층이 생길 텐데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 칩을 심음으로써 어학이나 수학이나 뭐 모든 지식을 다 갖게 된다면 그런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그 모든 기술을 모두가 다 공유한다는 문제가 없겠죠. 또 죽음을 무제한 연기할 수 있는 인간은 아까 트랜스휴머니즘 얘기할 때 노화를 극복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죽음을 무제한 연기할 수 있는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과 다를까? 또는 늙어감, 고통받음 이것을 인간으로부터 배제했을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을까? 아닐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왔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떤 물음이어도 좋습니다. 이 물음에 한 가지씩 좀 답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물음을 드렸고요. 제가 철학 전공자다 보니 어떤 내용을 새롭게 아는 것보다 선생님들 안에 어떤 물음을 갖게 하는 게 저의 교육적 목표입니다. 예. 물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물음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이제 첫 걸음 떼는 것이고 그 물음이 발전되어서 뭔가 좋은 의견, 좋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음 드렸고요. 이제 2부를 드릴 텐데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인간다움의 속성 어떤 걸로 잡으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엔 그 인간 아닌 존재와 사랑하는 실제 현실의 인물들이라든가 영화 속 인물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만이 인간다운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 AI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복제인간들 중에도 인간다운 존재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외계 생명체도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외계 생명체도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외계 생명체도 하나의 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블레이드 러너 이제 초판과 리메이크 본을 이제 두 개 다 가져왔는데 이 배경은 요거 배경은 19년도 블레이드 러너 2019고요. 저거는 2049예요. 이제 49년도에 있을 인조인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자는 인조인간이에요. 경찰 안드로이드죠. 경찰이고요.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대량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 기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인데 어떤 기계 장치를 하면 저렇게 인간처럼 옆에서 동반해서 어디로도 갈 수 있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작품이 재밌는 거는 이제 필립 딕의 작품인데요. 아까 토탈 리콜도 필립 딕의 작품이었고요. 이것도 안드로이드를 전기양을 꿈꾸는가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이제 영화로 각색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서 블레이드 러는 칼 위에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 세계에서의 경찰들이에요. 복제인간, 인조인간을 가려내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 작품에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인간은 오히려 굉장히 사무적이고 무자비해요. 반면 이들 존재, 로이라든가 조이라는 여자 그리고 형사 K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서로를 보호하고요. 또 죽음을 의식하고 있고 동지애 그리고 사랑 이런 영화 전체에서 가슴을 울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건 오히려 이 인조인간들이거든요. 그런 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오히려 인공적인 존재들이 보여주는 그런 SF들이 있었고요.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제가 일부러 과학자 얘기를 가져왔어요. 일단 스티븐 호킹도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외계 생명체 찾으러 다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적인 외계 생명체에게 우리 존재를 알리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 두렵다라는 게 스티븐 호킹의 얘기였고 이 사람은 칼 세이건 선생님들 혹시 코스모스 아시죠? 이 작가인데 칼 세이건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관심이 컸어요. 1977년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에 외계 생명체에게 선물로 줄 것들을 가져가고 진행한 거예요. 세계 55개국의 인사말, 음악 27곡, 또 지구,
인류의 사진 등을 레코드에 수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만나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 탐사를 마치고 먼 우주로 나가려는 참에 세이건이 요청했어요. 나사에. 카메라 방향을 좀 뒤로 해서 우리 지구를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구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자, 이 칼 세이건 이 학자가 작품을 썼습니다. 직접 SF를. 그게 컨택트라는 1997년 영화고요. 이게 또 최근에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리메이크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작 아시모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200살을 산 사나이 바이센테니얼 맨 소개해 드렸는데, 그 작품도 역시 학자가 쓴 거고요. 그 사람은 뭐 SF의 대가죠. 오늘은 칼 세이건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계 생명체 얘기하는 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로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작품 속에서 외계 생명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게요. 엔더의 게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디스트릭트 9, 이것도 외계 생명체 이름인데, 이 두 작품에서 특히 디스트릭트 9에서는 외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빠와 어린아이의 관계도 보여주고요. 외계인의. 여기서 관심 있었던 건 낯선 자를 그의 얼굴을 보여준다, 또는 그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이 좀 독특해서 두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낯선 타자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대체로는 이제 경계하며 살피기가 가장 현명할 수 있겠죠. 좀 제가 나에게 공격을 할지 안 할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체로는 그러다가 적대하며 몰아내기로 많이 가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을까. 저는 사실 2번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거의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2번과 같은 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야 라고 말하는 이제 철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은 서양의 휴머니즘은 오직 인간 중심이었어요. 휴머니즘이잖아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고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 인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인간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뭐 이전에 신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휴머니즘이 대두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운동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의 질문은 인간만이 특별할까? 정말 인간만이 존엄할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인간은 언어를 쓰잖아요. 도구를 활용하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무너져 갑니다. 도구 사용하는 이제 침팬치라든가 여러 동물들 연구가들이 얼마나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심지어 까마귀도 무척 똑똑한 거 아세요? 실험 결과들을 보면 새들도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만의 독보적인 거 아닌 거고요. 의사소통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사소통은 얘네들끼리 의사소통은 뭐 활발하죠. 벌들이 그리는 팔자 춤이 그 춤의 각도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몇 미터 뒤에 어디에 뭐 음식이 있어, 이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벌의 춤이. 뿐만 아니라 유인원 중에 몇몇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수화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들 간의 소통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주 활발할 거예요. 고래 같은 경우 보세요. 고래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 사냥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해준 고래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소통하고 그들에게도 누구를 도와야겠다. 이건 된다 안 된다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사회성,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보살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충실함, 양심,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스트 휴먼으로 가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의 휴머니즘이 좀 극복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랜스 휴먼은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무척 많이 초월하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이 될 수도 있고요.
더구나 인간의 정신을 업로드하거나 인간 형상이 누적되어서 인간의 신체가 완전히 변화된 형태의 포스트 휴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휴먼이 있는데요. 탈이라는 의미예요. 탈인간. 이런 뜻의 포스트 휴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포스트 휴먼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향상된 포스트 휴먼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포스트 휴먼은 인간만 이성적이고 인간만 존엄하고 인간만 우월하고 했던 것의 틀을 벗어나서 인간 아닌 다른 존재를 수용하는 그런 포스트 휴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적 포스트 휴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문제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이용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인간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랄 만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포스트 휴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예 기계가 있어서 인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까? 더 이상 내게 일이 주어지지도 않고 세계는 나 없이도 다 잘 돌아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 그냥 유의하며 살 것인가? 모든 일에서 AI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여 인간이 그에 따르기만 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이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군요. 인간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물음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뭔가 손잡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DNA가 인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인간 아닌 존재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외계 생명체라든가 복제인간, 인조인간, 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라고 물음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 답안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든 생각은 타자를 인간에만 두지 말자.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타자는 이제 AI가 타자일 수도 있고 로봇이 타자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이제 로봇화 될 수도 있고 하니 우리가 타자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몇몇의 미래학자들 중에 이제 기술을 반려종으로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서울대 물리학과에 있는 홍성욱 교수 이제 기술을 반려종으로 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밖에 몇몇의 미래학자들도 기술을 우리가 반려종으로 보자, 하나의 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동물들은 그냥 이용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지금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반려동물이란 말 쓰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죠. 이제 생명체가 아닌 존재, 기술도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종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글을 썼어요. 타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의 얼굴을 보고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더 넓히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레비나스가 말하고 있는 타자를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이상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은 내가 우선이고 타자는 남인 거잖아요. 조금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은 이제 타자와 나를 동등하게 두고 봅니다. 근데 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타자를 더 높이 둬요. 타자에 대해서 더 내가 그 사람의 요구에 답해야 되는 존재로 봅니다. 그에게 무한히 응답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경력이 있어요. 유태인이었고요.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자기 가족을 잃었어요. 거의 여동생 빼고 많은 가족을 다 그 수용소에서 잃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저 독일의 나치들은 유태인들을 이렇게까지 학살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들었고, 아 저들은 우리를 타자로 본 건데 무자비하게 학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없앨 수 있는 존재로 봤구나. 거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의 철학을 펼쳐요. 그리고 이 타자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만이 진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독특한 철학이 아직 한국에 많이 소개되진 않았는데요.
자신이 타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를 지킬 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어떤 결과물, 그것이 로봇이 될 수도 있고 AI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 미지의 외계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연결 지으면서 인간의 인간다움은 도구를 잘 활용하거나 또 뭐 이성적 존재라거나 언어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이전의 그런 틀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건 뭘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인간다움은 뭘까? 그 인간다움은 어떤 능력이기보다, 이제 계산 능력은 이제 우리보다 스마트폰이 더 뛰어나잖아요. 암기 능력 컴퓨터가 더 뛰어나잖아요. 이제 그 모든 능력으로는 우리가 비교하기 어렵고, 이제 타인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타인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인간다움이 아닐까. 심지어 우리가 사이보그화 되거나 포스트 휴먼이 되더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타자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바로 지키고 싶은 인간다움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정의하기보단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서 인간다움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간다움에 대한 물음을 환기시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점 기계화되고 기계는 점점점 인간화되어 인간처럼 표정도 지으려고 하고 감정을 읽으려고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내 감정에 맞춰서 음악을 들려줄 그런 개인 비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계는 점점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점점 기계화되는 상황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 인간다움은 그 존재가 뭐 DNA냐 아니면 뭐 몸이 어떠냐 이거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렸고요. 선생님들 정말 2시간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